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맹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월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이 열렸고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이 10시 46분입니다. 지금 뭐 1.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 장 초반에 일단은 하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로 지금 일단은 양전을 해서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현재 2만 주가 지금 채 안 되고 있는 거래량입니다. 현재 9,500원 제가 말씀드렸던 9,500원 만원 여기에 상단을 일단은 버텨내고 일단은 난소암 이제 기사가 뜨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 11,000원대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언급을 하듯이 일단 주가가 튀어오고 나서는 일단은 매수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거시경제 환경에서 오는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주요 국가의 경제들도 지금, 굉장히 녹록지 않다, 요 정도 수준으로 표현하기는 힘들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각국에서, 이거는 제가 좀 몇 번이나 언급을 했지만 이거 매를 맞지 않고서는 이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이 경제라는 것 자체가 그냥 국가의 뜻대로 그렇게 흘러갈 것 같으면 한 번도 경제 위기나 어떤 침체 이런 거 한 번도 터지지 않았겠죠. 왜냐면 다 그때마다 정부는 존재했고 정부가 그것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위기들이 다 터졌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정부조차도 국가조차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때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위기가 국가의 어떤 경제 존립이 딱 위태로울 정도의 터진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국가에서 그것이 터지냐에 따라서 그냥 그 길로 그대로 사망하는 국가가 있고 또 그것을 또 발판 삼아서 다시 되살아나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도 있고 또 이제 또 달러 패권 국가고 기축통화국이죠. 그런 것들 포함해서 얘네들이 어떤 기술 주도적인 세계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 산업군의 기술들을 미국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위기를 겪고도 다시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IMF 위기나 아니면 미국발 금융위기 이런 걸 겪으면서 여러 가지 그때 상황들이 있었죠. 가계부채가 그래도 가계부채가 낮아서 외환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가 있었다. 그때는 기업의 어떤 위기였지, 가게는 괜찮았기 때문에, 가게에서 좀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살았다. 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중국에서 이제 돈을 풀고 이래 하면서 또 중국에서 나오는 저가 어떤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또 세계 또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또 역할을 했고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이 다른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터진다는 것은 다 똑같다. 역사가 말해준다 이거죠. 그거는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국가가 통제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작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아무리 금리를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이래도 시장금리는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다 금리가 이제 억지로 누르고 있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집값을 띄우고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건설사의 빚들을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금리를 눌리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왜 가상금리 이거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 자본들은 대부분이 해외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한 금리를 주지 않으면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금리 차이로는 얘들이 이 거대 자본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2%가 나고 곧 있으면 2% 이상이 이제 금리가 차이 날 판국에 시장 금리마저 안 움직인다면 이 외화 자본이 이제 더 급속하게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의도대로 이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게 곪고 이게 골마있을 때는 빨리 고름을 짜고 뭔가 치료를 하고 그 골문 부분에 어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당장은 아플 수가 있죠. 아플 수도 있고 뭔가 그 후유증으로 뭔가 상처가 뭐 더 날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더 큰 병을 얻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그 골마있던 그 부분만 치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골마있던 그 부위를 절단을 해야 되는 아예 그게 팔이 됐든 다리가 됐든 아예 절단으로 해야 되고 그게 엄청난 왜냐면 우리 사람 몸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절단을 하게 되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조치로 해서 좀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어떤 파탄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가 경제가 뭔가 적응하고 새로운 경제 돌파구를 찾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있잖아요. 우리 세대 때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그것을 회복하고 뭔가 또 다른 돌파구를 찾고 우리나라가 또 다른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돌파구. 근데 그런 돌파구를 찾는 데까지 이게 뭐 한 달, 두 달 만에 찾고 경제를 회복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수십 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잃어버린 30년이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거품이 터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 거품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물대로 곪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게 엄청난 폭탄이 터지고 나니까 얘네들이 30년 동안 회복을 할 수가 없는. 최근 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금리 미친 듯이 올리고 하니까 이제 뭐 환율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좀 수출이 조금 살아나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일본은 그동안 너무 방관하고 투자 안 하고 어떤 신성장 어떤 산업에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침체니까. 이제 조금 서서히 이제 뭐 살아나려고 하는데도 어쨌든 일본이 또 낙관적이지만 않은 이유가 또 국제적인 어떤 정세, 전쟁, 뭐 원자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시장을 빼앗겼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좀 일본도 지금 완전 뭐 저금리 그런 상황에서도 쉽게 살아나지는 않을 거다. 워낙에 그 전에 경기 침체를 오랫동안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저 효과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자꾸 일본의 뒤를 자꾸 밟는 거예요. 일본도 뭐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자꾸 일본. 근데 이게 주기가요. 웃긴 게 뭐냐면 일본에서 어떤 기술을 우리가 우리 한국으로 받아오잖아요? 그럼 일본은 50년, 100년 헤쳐먹던 기술을 우리나라가 받아와가지고 20, 30년 헤쳐먹고 중국에 넘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일본은 이제 이런, 장기 침체, 잃어버린 30년인데 우리나라 오면 이게 또 잃어버린 5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죠. 일본 국민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 장기 침체 이제 어떤 경기 침체를 겪을 때는 뭐 2년이면 끝날 거야, 3년이면 끝날 거야.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경제 1위였거든. 1위 경제 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 여러 일을 겪고 또 도요타 한번 진짜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갈 뻔했죠. 도요타도 이런 일을 반도체 우리나라로 다 넘어오고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 어린 시절의 그 전자제품들, 예? 일본 것 많았잖아요. 그리고 일본 게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사업, 그나마, 그룹은 살아있지만은 그 사업에서 다 철수한 그런 회사들도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어떤 휴대폰, 스마트폰 중에 일본 기업의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우리, 옛날에 뭐, 투지폰, 뭐, 이럴 때까지만 해도, 뭐, 외국의 뭐, 모토로라라든지, 뭐, 일본의,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예 사라졌다. 예. 이게 많이 이미 그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활발한 투자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너무 도태돼서 이제 아예 쫓아올 엄두도 안 내요. 스마트폰 아예 뭐 진입 자체를 안 합니다. 이미 애플하고 삼성하고 몇몇의 소수의 어떤 기업들이 이제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게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거에 자기들이 조금은 그래도 앞서 나간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이제 막 하고 뭔가 하고 있지만은 이게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이걸 제때 뭔가 바로잡고 다시 그 제도약을 하기 위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경제적인 어떤 구조를 하지 않으면요. 이거 진짜 오래 갑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뭔가 그래도 고통은 따르지만 뭔가 바로잡을 수 있는 아직 여지는 있다. 근데 이거 제대로 이번에 하지 않으면요. 정치적인 이유든 뭐든 간에 가계부채가 너무 높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절대 제도약은커녕 계속해서 이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도 우리나라에 보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젊은 청년, 안 그래도 지금 인구 감소로 미치겠는데 청년들, 그마저도 있는 청년들도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고급 인력이 뭐 아니기 때문에 쓸모자기도 없는 뭐 그런 청년들이라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워낙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자리나 어떤, 그런 사회의 진출이 기회가 청년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선진국가고 안정된 나라일수록 주거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일자리도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도 당연히 안정적이게 되는 그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또 원자재 이런 것들도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들쑥날쑥 하는 거라.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에서 기업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기업 활동 환경 자체가 정권마다 또 바뀌고 친기업 또 정부도 있고 또 친노동자 또 기업도 정부도 있고 이렇다 보니 그게 너무 기복이 너무 센 거예요. 이것이 또 정권이 5년마다 바뀔지 뭐 10년마다 바뀔지 모르겠지만 바뀔 때마다 자꾸 일관성 없는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로 하여금 불확실성을 더 키우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불확실한 나라에 그 정책적으로 또 더 불확실성을 키우다 보니까 정부 기업 측면에서는 무리하게 뭔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인력 자원들마저도 다 빠져나가고 우리나라의 지금 성장 동력이 안 그래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또 이런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이런 불확실성까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지금 증시도 정말 갈피를 잡기가 정말 힘든 요즘 분석 애널리스트들이고 뭐고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린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지금 분석하는 게 너무 힘든 환경입니다. 불확실성도 뭐 전쟁이니 뭐 원자재 이슈니 뭐니 하면서 이게 너무 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또 요즘에 또 중동 쪽에 뭐 물론 아프가니스탄하고 이스라엘 어떤 전쟁이지만 그에 또 그 배후에 있을 그 지지하는 그런 국가들도 간에 또 이런 뭔가 이분법적인 이런 좀 세계 양극화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경제를 힘들게 만들고 유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면 또 제품 더 생산 단가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경제가 다 뭔가 안 좋은 요소들이 너무나도 포진해 있고 이것들이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복합적인 지금 악재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증시가 상승하는데 계속 이 압력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이것이 뭐 3년을 갈지 5년을 갈지 2년을 갈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한 2년은 잘 안 넘깁니다. 보통 1년 반 안팎 정도 돼요. 1년 반 안팎 정도의 어떤 경제 구조를 딱 하고 나서 뭔가 또 약간 뭐라 하죠? 안정화 시기를 또 몇 년을 겪고 그 안정화 시기가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뭔가 경기가 살아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구조 조정을 받아야 될 때 현 정부가 뭐 뻘짓거리 정책을 하면서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지금 덩어리가 커졌고 기업 부채도 엄청나게 커졌고 좀비 기업은 더 많이 늘어났고 일자리는 근데 없고 수출은 자꾸 줄어들고 이게 뭐냐 이거죠.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올해는 끝났다. 올해 저는 솔직히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어떤 안 좋은 환경들이 지속이 될 거다. 얼마나 길지는 제가 가늠하기가 힘들죠. 예. 근데 적어도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요 종목도 아니고 관심 받고 있는 그런 종목도 아니에요. 소외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외주권 먹은 간에 셀트리온도 그랬단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만약 여기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승인 받고 그리고 이제 최장암 신약에서 쾌거를 이뤄낸다. 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침체 속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희망을 찾고 있는데 희망 없는 이 나라에서 어쨌든 뭐 외국 법인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항암 신약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보지도 못한 항암 신약을 만들어냈다는 그 어떤 희망 옛날에 이제 한미에서 이제 한번 기술 수출 대박 나가지고 한번 확 크게 이슈가 됐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 근데 그 기술 수출 대박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기술 수출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하지만 완성이 좀 될 확률이 높은 기술이니까 그런 고가에 사갔겠죠. 하지만 이것은 최장암 신약을 개발 성공했다. 승인을 받았다. 이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제약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일이고, 또 당연히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할 거고, 정말 꿈과 희망, 아무 개뿔도 없는 이 나라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항암신약을 만들어냈다. 정말 이 제약 불모지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좋은 케이스가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잖아. 근데 얘네들도 지금 셀트리온도 지금 뭔가 신약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시작했어, 얘네들도. 왜? 바이오시밀러는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론 지금은 상상에 그칠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는 정말 주가는 가늠할 수가 없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거시경제 환경의 어떤 악재 환경 영향에서는 사실 벗어나기가 조금 힘든 그런 구조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든 외부적인 요인이든 국내 정치든 예? 뭐든 코로나 때문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현재 여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또 내다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조급하게 하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더 길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금 이 짧게 봤을 때의 이 떨어지고 오르고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면 정신건강, 내가 지금 그렇게 큰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면 정신건강을 위해서 잠시 팔고 약간 떠나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의 어떤 역량에도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이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지금 우리가 디테일한 어떤 개별 종목의 이슈를 논하기보다는 지금은 계속해서 어떤 거시경제 환경의 안정화, 이것이 언제 되는 것이냐, 그것이 좀 더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어떤 개별 이슈, 이번에 뭐 난소암 효능을 뭐 확인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주가가 대세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제가 계속해서 논해왔던 주가는 떨어질 때 사는 것이고 오르고 나서는, 튀고 나서는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명심들 하시고,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안 좋을 좀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질 거기 때문에 증시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금이 들어와야지. 무한 어떤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돼야 증시는 오르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다 하는 해서 제때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더 그 규모는 더 빠르게, 뭐 외환위기다 정도의 그런 속도로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계속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쑥 빠져나갑니다. 돈 빠져나가는 거 그거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뭐 조치를 취하고 국가 차원에서 뭐 할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니잖아요. 중국은 공산국가다 보니까 외화 자본에 대해서 뭔가 억지를 부리고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돈 빼고 싶을 때 돈 뺏는 거예요. 클릭 한 번으로 돈 다 뺏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일단 단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뭔가 우리가 장밋빛 인생을 막 꿈꾸기보다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를,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뭐 매수를 하든 뭐 떠나 있든 어찌하든, 예? 그런 스탠스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시나 비슷한 마음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희망을 버려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거시경제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진짜 용가리 통뼈 진짜 아닌 이상은 힘들다. 예.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때까지 뭔가 잘 버티기만 해도 기특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제 댓글도 그렇고 뭐 솔직히 뭐 구독자도 봐도 많이 실망을, 저한테 뭐 실망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실망이겠죠. 예, 그런 게 드러나 보여요. 느껴집니다. 하지만 뭐 주식이 그렇게 간단 명료하고 쉽다면 뭐 아무나 돈 다 벌었겠죠. 옛날에 뭐 우리 부모 시절들은 다 주식 절대 하지 마라 이러던 그런 것이 주식이잖아요. 예, 왜? 주식하면 다 망하니까. 돈 번 사람보다는 돈 잃은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엄청난 그 상승장을 겪다 보니까 좋은 것만 계속 생각나는 거죠. 근데 그때 뭐 물려가지고 제때 팔지 못하고 이제 완전 물려가지고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을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면서 뭔가 배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겪고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아예 다시는 이제 마음고생 너무 하다 보니까 다시는 주식 안 해. 아니면 그냥 오기로 그냥 있는 거예요. 오기라기보다는 뭐 오기 부릴 필요 있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놔두는 거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를 늘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있기보다는 늘 공부하고 탐구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것이 있고 해야지 발전이 있고 다음번에 돈을 벌 때도 1,000원 벌 거 2,000원, 3,000원 벌게 되는 거고 1,000원 잃을 거 또 500원 잃고 300원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계속해서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거시경제의 어떤 안 좋은 환경 아래에서는 좀 주가 상승이 어렵다. 하지만 내년 초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이것이 만약 승인으로 난다면은 아무리 뭐 거시경제가 뭐 안 좋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속에서 또 꽃이 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엄청난 어떤 상승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승인이 난다면 승인에 대한 그런 주가 조정은 제대로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면은 당분간은 우리가 좀 주가 대세적인 상승을 논하기는 조금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의 준비는 좀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이거를 뭐 새삼스레 뭐 오늘 처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제 영상을 계속해서 구독하시고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 보시고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긍정적인 여기에 좀 곁들여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게끔 좋은 소리를 하고 싶지만 현실은 좀 이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지금 요 상승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기대치를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나마 뭐 11,000원대 올라서 가지고 유지를 해주면 예, 여기를 유지를 해주면은 그냥 기특하다 요 정도예요. 근데 여기를 뭐 뚫고 막 날아가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월요일 뭐 이제 월요일병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오늘 뭐 그래도 마이너스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또 이번 한 주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거니까 또 수요일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분석을 왜냐면 일주일에 3번 하다 보니까 분석에 큰 어떤 대세적인 흐름의 어떤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조금씩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 상황이 어찌 될지 거시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안정이 됐는지 뭐 요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 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주가가 안 좋고 하니까 마음도 안 좋고 좀 꼴배기도 싫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또 수요일 영상에서 또 계속해서 추적 분석을 이어갈 테니까 좀 이번 영상에서 또 말씀드린 부분도 참고하셔서 또 다음 영상 때까지 좀 대처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